수정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은 진성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는 연회장을 금빛 가루로 채우는 듯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나직한 웃음소리, 그리고 성공한 자들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서유진은 그 모든 화려함 속에서 조용한 섬처럼 서 있었다. 그녀의 남편 진성그룹의 젊은 총수 강태준은 저 멀리서 재계의 거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든 샴페인 잔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차가운 유리를 통해 전해지는 냉기가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심장까지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가 입고 있는 심플한 다크 네이비 드레스는 명품이었지만 주변 여성들의 화려한 보석과 최신 유행의 드레스들 사이에서는 마치 밤하늘의 희미한 별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강태준이 그녀에게 원했던 모습이었다. 조용하고 그림자 같으며 결코 자신의 빛을 가리지 않는 아내, 강총수 부인께서는 여전히 말씀이 없으시군. 정말 조용한 분이야. 태준의 오랜 친구이자 다른 대기업의 상무인 박진수가 농담처럼 말을 건넸다. 그 말에는 가시가 숨어 있었다. 강태준은 박진수의 어깨를 툭 치며 호탕하게 웃었다. 그의 시선이 아주 잠시 유진에게 머물렀다가 마치 하찮은 것을 본 듯 무심하게 거두어졌다. 시골 출신이라 이런 자리가 아직도 어색한가 보지. 조용한 게 매력이라면 매력이랄까. 그의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몇몇 사람들이 동조하듯 웃었고 유진은 자신의 뺨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시골 출신. 그 단어는 지난 3년간 그녀의 발목에 채워진 보이지 않는 족쇄였다. 그가 그녀를 세상에 소개할 때마다 혹은 그녀를 깎아내리고 싶을 때마다 사용하는 낙인이었다. 바로 그때 눈부신 은색 드레스를 입은 신인 여배우 한채원이 태준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젊음과 야망으로 반짝였고 태준을 향한 노골적인 시선을 숨기지 않았다. 회장님, 오늘 정말 멋지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태준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고 유진은 완전히 그의 시야 밖으로 밀려났다. 둘은 마치 세상에 단둘만 있는 것처럼 가까이 서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는 것 같았다. 유진은 그들의 모습을 남편의 얼굴에 떠오른 저속한 미소를 그리고 여배우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를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 혹은 호기심 가득한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아니, 정확히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않기로 결심했다. 오늘 밤 이 순간이 바로 끝이었다. 지난 3년간 희미한 희망을 붙들고 견뎌왔던 모든 것의 종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려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아무도 그녀의 퇴장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가 향한 곳은 인적이 드문 발코니였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로 펼쳐져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는 3년 전 그와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당시 그는 지금처럼 오만하지 않았고 그녀의 총명함과 차분함에 끌린다고 말했었다. 강태준은 그녀가 작은 시골 마을의 고아 출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청혼했다. 그는 그녀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그녀를 사랑한다고 했다. 유진은 그의 집안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그녀가 꿈꾸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진성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자리는 화려한 감옥이었고 강태준의 사랑은 소유욕과 통제욕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세계에 가두고 그녀의 날개를 꺾어버렸다. 그녀의 모든 의견은 무시당했고 그녀의 존재는 그의 옆을 장식하는 액세서리 정도로 격화되었다. 시댁 식구들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무시했고 하인들조차 그녀를 진정한 안주인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견뎠다. 언젠가는 그가 변할 것이라는 처음, 그가 보여주었던 다정한 모습을 되찾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희망의 마지막 불씨마저 완전히 꺼져버렸다. 그가 그녀의 출신을 조롱하며 다른 여자와 시시덕거리는 순간 유진은 깨달았다. 그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 아래 둘 수 있는 순종적인 인형이 필요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인형으로 살아갈 수 없었다. 발코니 난간을 잡은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체념이 아니었다.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파티가 끝나고 한참 뒤에야 강태주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최고급 빌라의 현관문이 열리자 완벽한 정적이 그를 맞았다. 평소 같으면 유진이 소파에 앉아 책을 읽거나 혹은 조용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집안 전체가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소파에 던졌다. 한채원과의 미래가 즐거웠지만 술기운과 뒤섞여 기묘한 허탈감이 몰려왔다. 서유진. 그가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는 약간 짜증이 나서 침실로 향했다. 불이 꺼진 침실은 유난히 서늘했다. 그는 불을 켰고 그 순간 숨을 멈췄다. 침대는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하얀 봉투였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이혼 합의서. 맨 아래에는 서유진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녀의 단정한 필체로 서명이 되어 있었다. 그는 종이를 구겨버릴 듯 세게 움켜쥐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감히 그 보잘것없는 여자가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한단 말인가? 그녀가 자신을 떠나면 갈 곳이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장난하는군. 그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그녀의 옷가지 몇 개를 바닥에 던져버리고 나면 그녀가 겁을 먹고 잘못했다고 빌며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드레스룸의 문을 여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공간이었던 쪽은 먼지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다. 그녀가 평소에 입던 몇 벌의 옷, 소박한 액세서리, 그리고 그녀가 아끼던 책들까지 모든 것이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가출이나 어리광이 아니었다. 그녀는 계획적으로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만 반복될 뿐 그녀는 받지 않았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그녀의 위치를 추적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텅 빈 집 안을 미친 사람처럼 헤매고 다녔다. 거실 서재, 심지어는 손님방까지 어디에도 그녀의 흔적은 없었다. 오직 그녀가 남기고 간 이혼 서류와 싸늘한 침묵만이 그를 맞이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마른 세수를 했다. 술기운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차가운 현실이 그의 정신을 후려쳤다. 그녀가 정말로 떠났다. 그가 하찮게 여기던 언제나 자신의 발밑에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아내가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는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해왔다. 사업도 사람도 심지어 아내의 감정까지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처음으로 통제력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유진의 조용한 반란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녀의 부재가 만들어낸 공백은 집안을 가득 채우고 그의 목을 조여오는 듯했다. 그가 느낀 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당혹감이었고 더 깊은 곳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싹트고 있었다.
그 고요한 침묵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와도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잠에서 깼다. 어젯밤의 술기운과 분노가 뒤섞여 불쾌한 숙취를 남겼다. 그는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잊었다가 곧 텅 비고 싸늘한 침실의 공기를 느끼고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협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어젯밤의 분노가 다시금 치밀어 올랐지만 그 이면에는 밤새도록 그를 괴롭혔던 희미한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는 거칠게 자리에서 일어나 샤워를 했다. 차가운 물줄기 아래에서 그는 어젯밤의 사건을 되짚었다. 서유진이 떠났다. 계획적으로 모든 흔적을 지우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었다. 그녀는 그저 화가 난 것뿐이라고 며칠 노숙이라도 해보면 현실의 냉혹함을 깨닫고 제 발로 돌아올 것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돈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여자가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겠는가. 김비서 서유진 씨 행방은 찾았나?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는 평소의 위압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수화기 너머의 김비서는 잠시 머뭇거렸다. 회장님, 그게 아직입니다. 어젯밤 이후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교통카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고 마지막 신호가 잡힌 곳은 한남대교 북단이었습니다. 마치 증발이라도 한 것 같습니다. 강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증발 사람이 어떻게 증발을 해? 국내 최고의 정보 회사를 고용해서라도 당장 찾아내. 24시간 안에 내 눈앞에 데려다 놔. 그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차창 밖을 보았다. 그의 제국인 진성그룹의 빌딩이 아침 햇살을 받아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저 거대한 성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었다. 그런 그에게서 감히 도망을 치다니. 그는 끓어오르는 모욕감의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분노와 달리 서울의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아침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오피스텔의 펜트하우스 통유리 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미니멀한 거실을 비추고 있었다. 서유진은 편안한 실크 가운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태블릿 PC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지난 3년간의 그늘과 순종적인 표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냉철한 지성과 예리한 분석력, 그리고 절대적인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누님 준비됐습니다. 짧은 머리의 젊은 남자가 노트북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조우진 7년 전 대학 시절부터 그녀를 따랐던 천재적인 해커이자 그녀의 가장 충실한 오른팔이었다. 진성 바이오의 해외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백도어를 확보했습니다. 그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임상시험 데이터를 조작한 정황 증거입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잘했어, 우진아. 이제 첫 번째 카드를 던질 시간이야. 하지만 너무 직접적이어서는 안 돼. 강태준이 단순한 사고나 내부 고발자의 소행으로 여기게 만들어야 해. 그는 아직 우리가 상대라는 걸 알아서는 안 되니까.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더 이상 서유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헬레나였다. 3년 전 월스트리트와 아시아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전설적인 기업 사냥꾼. 그녀는 강태준을 만나 사랑에 빠지면서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림자가 되었다. 헬레나라는 이름을 버리고 자신의 제국을 잠시 잠재우고 평범한 아내가 되기를 선택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아니, 그 이상을 가질 것이다. 강태준이 그녀에게서 앗아간 존엄성과 시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며칠이 지났다. 강태준의 조급함은 극에 달했다. 국내 최고의 정보회사조차 서유진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되는 모든 금융기록, 통신기록, 출입국 기록은 3일 전을 기점으로 완전히 멈춰 있었다.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사라졌다. 강태준은 처음으로 단순한 분노가 아닌 이해할 수 없는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가 알던 서유진은 이렇게 치밀하고 대담한 여자가 아니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시골 마을 고아 출신의 변변한 친구 하나 없던 여자야. 그런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사라질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값비싼 크리스탈 재떨이를 벽에 던져 박살냈다. 비서들은 겁에 질려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그의 통제욕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가 완벽하게 소유했다고 믿었던 존재가 그의 소나귀를 벗어나자 그의 세계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바로 그때 그의 책상 위 인터폰이 울렸다. 비서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긴급 보고입니다. 진성바이오 관련해서 해외 언론에서 좋지 않은 기사가 터졌습니다. 강태준은 짜증스럽게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스위스의 한 작은 인터넷 언론사가 진성바이오의 신약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자금 세탁 및 데이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코웃음을 쳤다. 이런 삼류 찌라시 하나에 호들갑 떨지 마. 당장 법무팀 시켜서 기사 내리고 해당 언론사에 손해배상 청구해. 그는 대수롭지 않게 서류를 옆으로 밀어냈다. 하지만 그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 작은 기사는 유럽의 다른 언론사들로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곧 월스트리트의 유력 경제지까지 인용 보도를 시작했다. 진성그룹의 주가가 미미하게 하락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헬레나의 펜트하우스에서는 거실 벽면 전체를 차지한 대형 스크린에 전 세계의 주가 지수와 뉴스 속보가 실시간으로 떠 있었다. 헬레나는 와인잔을 들고 소파에 앉아 혼란에 빠지기 시작한 진성그룹의 대응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법률 전문가이자 오랜 동료인 최 변호사가 서 있었다. 역시 예상대로군요. 강태준은 이 공격의 배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최 변호사의 말에 헬레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오만함은 가장 강력한 적의 눈을 가리는 법이지. 그는 지금 길 잃은 아내를 찾느라 정신이 없을 거야. 자신이 지금 거대한 체스판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녀는 태블릿을 조작해 조우진에게 다음 명령을 내렸다. 2단계 시작해. 우리가 심어놓은 내부 정보를 금융감독원 쪽으로 익명 제보해. 단 출처는 절대 들키지 않도록.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우아하게 움직였다. 그것은 단순한 터치가 아니었다.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첫 번째 망치질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자신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동안 그의 발밑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며칠 후 강태준은 결국 아내를 찾는 것을 잠시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 진성바이오 사태가 그의 예상을 뛰어넘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착수 소식이 알려지자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다. 그는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지만 그 누구도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지친 몸으로 사무실에 돌아온 강태준은 텅 빈 아내의 사진 액자를 보았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사진을 보며 그녀의 순종적인 미소를 당연하게 여겼었다. 그런데 지금 그 빈 액자는 마치 그의 무능함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문득 섬뜩한 생각을 했다. 혹시 서유진의 실종과 이 모든 사태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곧 자신의 생각을 비웃었다. 말도 안 돼. 그녀가 뭘 안다고.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그의 마음속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알던 아내가 정말 그녀의 전부였는지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진성그룹의 긴급 임원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태준은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상석에 앉아 맞은편에 일렬로 늘어선 임원들을 경멸적인 시선으로 훑었다. 그의 앞에는 진성바이오 사태와 관련된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는 단 한 장도 제대로 읽지 않았다. 그는 해결책이 아니라 희생양을 찾고 있었다. 그의 분노를 받아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그래서 이게 당신들이 내놓은 대책이라는 건가? 강태준이 한 뭉치의 서류를 테이블 위로 던지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적인 기운에 회의실의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고작 인터넷 찌라시 하나에 그룹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는데 당신들은 언론사에 항의 서한이나 보내고 앉아 있어. 이게 내 돈 받아먹고 하는 일이야.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은 모두 강태준의 불같은 성미를 잘 알고 있었다. 특히 그의 자존심이 상했을 때 그의 분노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았다. 홍보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회장님, 최초 보도한 스위스 언론사는 이미 폐쇄된 유령 언론사였습니다. 저희가 손을 쓰기도 전에 기사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배후를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배후 같은 건 없어. 강태준이 소리쳤다. 그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찻잔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렸다. 이건 그냥 우리 그룹이 잘 나가는 걸 시기한 놈들의 비겁한 공격일 뿐이야. 돈으로 막아. 돈으로 언론사들 입을 틀어막고 우리 신약이 얼마나 위대한지 광고를 더해 이해했나. 그의 해결책은 언제나 같았다. 힘과 돈으로 찍어 누르는 것. 그것이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이번에는 통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가 회의를 폭군처럼 주재하고 있을 때 그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중동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담수화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인 독일의 바우어 테크사에서 긴급 연락이 왔다는 것이었다. 강태준은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 바우어 테크는 진성그룹과 10년 넘게 협력해온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 중 하나였다. 그는 잠시 회의를 중단시키고 바우어 테크의 CEO와 화상 통화를 연결했다. 화면에 나타난 백발의 독일인 CEO 클라우스 슈미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강 회장, 유감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됐소. 슈미트가 서툰 영어로 말했다. 최근 진성그룹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소문들에 대해 우리 이사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소. 특히 진성바이오의 자금 투명성 문제는 우리 회사의 윤리 강령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오. 강태준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클라우스, 그건 그냥 근거 없는 루머일 뿐이요. 우리 법무팀이 곧 모든 것을 바로잡을 거요.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우리 사이를 그런 찌라시 하나로 흔들려는 건 아니겠지. 그는 상대를 어르고 달래는데 익숙했다. 하지만 슈미트의 태도는 단호했다. 이건 신뢰의 문제요, 강 회장. 우리 이사회는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계약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소. 진성그룹이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해소할 때까지 말이오. 화면이 꺼지자 강태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적 차질이 아니었다. 그의 자존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감히 독일의 늙은이가 자신을 가르치려 들다니. 그는 임원들을 향해 다시 고개를 돌렸다. 지금 당장 독일로 날아가 무슨 수를 써서든 바우어 테크의 계약서에 도장을 받아와 필요하다면 웃돈을 얹어줘서라도. 그의 고함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그때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박정혁 부회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는 강태준의 아버지와 함께 진성그룹을 일군 창업 공신이자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강태준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회장님 잠시 진정하시지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소란스럽던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이건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강태준의 날카로운 시선이 박 부회장에게 향했다. 무슨 뜻입니까, 부회장님? 박 부회장은 깊은 주름이 팬 눈으로 강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진성 바이오 사태와 바우어 테크의 계약 보류. 저는 이 두 사건이 별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매우 정교하고 계획적으로 우리 그룹의 약한 고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말에 몇몇 나이든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역시 강태준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 충고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셈이었기 때문이다. 부회장님께서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건 그저 불운이 겹친 것뿐입니다. 제가 곧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는 박 부회장의 말을 무시하며 회의를 끝마쳤다. 하지만 그의 자신감 넘치는 말과 달리 그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작은 불안의 씨앗이 심어졌다. 보이지 않는 적, 내부 사정을 훤히 아는 자. 그 말들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한편 헬레나의 펜트하우스에서는 승리의 축배가 조용히 오가고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진성그룹의 주가가 또다시 하락하는 것을 지켜보며 붉은 와인을 음미했다. 조우진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누님, 모든 것이 계획대로입니다. 바우어 테크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헬레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가 직접 바우어 테크를 공격한 게 아니야. 우리는 그저 그들의 책상 위에 진성그룹의 신용 위험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익명으로 올려놓았을 뿐이지. 결정은 그들 스스로 내린 거야. 그녀의 방식은 강태준처럼 무식하게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상대방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데 능했다. 그녀는 나비의 날갯짓으로 태풍을 일으키는 법을 알고 있었다. 최 변호사가 신중한 목소리로 물었다.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대표님. 헬레나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스크린에 떠있는 진성그룹의 복잡한 지배 구조도를 가리켰다. 강태준의 제국은 거미줄처럼 얽혀있지. 하지만 그 중심에는 가장 약한 기둥이 하나 있어. 그가 가족들의 눈을 속여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세운 유령 재단 청솔문화재단이야.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우리는 저 재단의 자금 흐름을 파고들 거야. 강태준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검은 돈을 저곳을 통해 세탁했는지 세상에 공개할 거야. 진성 바이오 사태는 그저 전체 요리에 불과했어. 이제부터가 진짜 메인 디시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지난 3년간 겪었던 수모와 고통이 차가운 복수심으로 벼려져 있었다. 며칠 후 독일에 갔던 팀은 빈손으로 돌아왔다. 바우어 테크는 요지부동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진성그룹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유는 불투명한 자회사 재무 구조와 잠재적인 경영 리스크였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박 부회장의 경고가 귀신처럼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더 이상 이것을 불운의 연속이라고 치부할 수 없었다. 이것은 명백한 공격이었다. 보이지 않는 유령이 그의 제국의 첫 번째 균열을 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유령이 누구인지, 어디서 공격해 오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사실에 생전 처음으로 무력감과 공포를 느꼈다. 무디스의 신용 등급 강등은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배의 선체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침수를 알리는 경고, 사이렌과도 같았다.
자금 시장은 즉각적으로 차갑게 돌아섰다. 은행들은 새로운 대출을 꺼렸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진성이라는 이름의 신화가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제국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서서히 잠식당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안개 자욱한 미로를 헤맸고 정체 모를 그림자가 그의 뒤를 쫓으며 비웃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 텅 빈 옆자리를 보며 알 수 없는 공포에 떨었다. 서유진의 부재는 이제 단순한 빈자리가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졌다. 공포는 그룹 전체로 번져나갔다. 임원들은 복도에서조차 서로 수군거렸고 직원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불안해했다. 강태준의 독단과 아집에 대한 불만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마침내 박정혁 부회장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그의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더 이상 이렇게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박 부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의 차분함과 달리 단호했다. 그는 보고서를 강태준의 책상 위에 펼쳐 보였다. 이것은 제가 외부 전문가 팀에 의뢰하여 지난 몇 주간의 모든 사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한 명의 지휘자에 의해 오케스트라처럼 정교하게 조종되는 명백한 공격입니다. 보고서에는 진성바이오 주가 조작 파워 테크 계약 보류 그리고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시간대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각 사건의 배후에는 교묘하게 숨겨진 자금의 흐름과 정보의 유출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마치 뛰어난 유령이 춤을 추며 지나간 자리 같았다.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넘겼다. 그의 오만함이 마침내 냉혹한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누구지 대체 누가?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박 부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상대는 자신의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평범한 경쟁사나 기업 사냥꾼의 소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성그룹의 깊은 원한을 가졌거나 혹은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의 소행입니다. 그날 오후 강태준은 결단을 내렸다. 그는 세계 최고의 보안 및 기업 정보 회사로 알려진 블랙스톤 글로벌의 아시아 지부장을 비밀리에 만났다. 검은 정장을 입은 지부장 제이콥은 감정이 없는 눈으로 강태준을 마주했다. 강 회장님,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강태준은 마른 입술을 축였다. 유령을 잡아주시오. 그의 말에 제이콥의 눈썹이 희미하게 움직였다. 우리 그룹을 공격하는 놈이 있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내 목을 조여오고 있단 말이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소. 그놈이 누구인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아내시오. 그리고 내 앞에 끌고 오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살기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제이콥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의 그림자 추적팀이 즉시 투입될 겁니다. 하지만 상대가 보통이 아닌 것 같으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의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강태준의 막대한 자금력과 블랙스톤의 최첨단 기술력이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거대한 그물을 던졌다. 한편 헬레나의 펜트하우스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조우진이 평소에 장난기 없는 얼굴로 스크린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춤을 췄다. 누님 예상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블랙스톤입니다. 그들의 디지털 탐지견들이 우리 네트워크 주변을 킁킁거리고 있습니다. 헬레나는 차분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눈은 스크린에 복잡하게 떠있는 코드들을 향해 있었다. 그들이 우리의 방화벽을 뚫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조우진이 자신만만하게 웃었다. 제가 만든 케르베로스를 뚫으려면 아마 다음 세기쯤에나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저들은 전공법 대신 우리가 남긴 아주 작은 흔적들을 역추적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끼를 던져줘. 헬레나가 조용히 말했다. 그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지만 결코 잡을 수는 없도록. 그들을 싱가포르에 있는 우리 유령 서버로 유인해. 그리고 그들이 도착했을 때 선물을 하나 남겨줘.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다. 그녀는 추격자들을 상대로 위험한 게임을 시작한 것이었다. 며칠 동안 블랙스톤의 그림자 추적팀과 조우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졌다. 블랙스톤 팀은 수십억 달러짜리 슈퍼컴퓨터와 최고의 전문가들을 동원해 공격의 진원지를 찾으려 애썼다. 그들은 공격자가 남긴 미세한 디지털 발자국을 따라 암호화된 네트워크의 바다를 헤맸다. 하지만 그들이 한 겹의 문을 열면 또 다른 문이 나타났고 그 끝에는 항상 막다른 길이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며칠 밤낮의 추적 끝에 그들은 공격의 최종 경유지로 보이는 싱가포르의 한 데이터 서버에 접근하는데 성공했다. 팀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지만 팀장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너무 쉬웠다. 그들이 서버의 메인 디렉토리에 접속하는 순간 화면에는 단 하나의 파일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파일의 이름은 Catch Me If You Can이었다. 팀장이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자 화면 가득 검은 바탕에 붉은색 글씨가 나타났다. 그 글씨는 하나의 단어를 이루고 있었다. H11A. 그리고 그 글자가 나타난 지 3초 후 그들이 접속했던 서버의 모든 데이터가 영원히 삭제되었고 블랙스톤 팀의 추적 시스템 일부가 역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마비되었다. 완벽한 패배였다. 제이콥은 굳은 얼굴로 강태준에게 중간 보고를 했다. 상대의 흔적을 잡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시스템 일부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상대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실력자입니다. 하지만 단서 하나를 건졌습니다. 그는 태블릿 PC를 강태준에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HLNA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헬레나. 강태준이 의아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이게 대체 뭐요? 제이콥이 대답했다. 공격자가 남긴 일종의 서명 혹은 코드네임으로 보입니다. 마치 우리를 조롱하는 듯한 메시지였습니다. 저희가 가진 전 세계 금융 범죄자 및 해커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검색해봤지만 헬레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인물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유령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강태준은 헬레나라는 이름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밤낮으로 그 이름에 대해 생각했다. 헬레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절세 미녀,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된 여자. 그는 이 미지의 적에게 여성의 이름을 붙인 자가 누구일지 상상했다. 그는 헬레나가 냉혹하고 아름다우며 자신만큼이나 오만한 인물일 것이라고 멋대로 상상했다. 그는 이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 기묘한 흥분마저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밤늦게 사무실에 남아 헬레나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라고 닥달했다. 그러다가 문득 그는 자신의 진짜 아내를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서유진, 그녀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는 비서에게 그녀의 행방에 대한 보고를 물었지만 대답은 똑같았다. 여전히 아무런 흔적이 없다는 것. 그는 짜증스럽게 혀를 찼다. 그 쓸모없는 여자는 신경 꺼. 지금은 헬레나를 잡는 게 먼저야. 그는 전혀 깨닫지 못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는 쓸모없는 여자와 그토록 잡고 싶어하는 유령 헬레나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그의 눈먼 오만함이 진실을 가리고 있었다. 헬레나라는 유령과의 싸움은 강태준을 서서히 미치게 만들었다. 블랙스톤 글로벌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그들은 헬레나의 그림자조차 잡지 못했다. 오히려 헬레나는
그들의 추적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대담하고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진성그룹을 공격해왔다. 그녀는 주식시장의 교란 정보를 흘려 단타 세력들을 움직이기도 했고, 진성의 경쟁사에게 익명으로 핵심 기술 정보를 넘겨 그들의 발목을 잡기도 했다. 강태준은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매일 보안팀을 호출했다. 임원회의에서는 사소한 의견 충돌에도 배신자라며 고함을 질렀다. 그의 편집증적인 공포는 그룹 전체를 마비시켰다. 신뢰가 무너진 조직은 모래성처럼 위태로웠다. 그는 헬레나가 외부가 아닌 바로 자신의 심장부 가장 가까운 곳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헬레나의 펜트하우스 작전 상황실은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돈이나 주가를 이용한 공격이 아니었다. 인간의 신뢰와 관계, 바로 강태준이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을 겨냥한 공격이었다. 그녀의 목표는 한 사람이었다. 진성그룹의 재물을 총괄하는 윤상호 전무. 그는 20년 넘게 강태준의 아버지를 모셨고 지금은 강태준의 가장 충실한 오른팔이자 금고직이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됐어. 헬레나가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그녀의 눈은 윤상호 전무의 개인 계좌와 해외 페이퍼 컴퍼니 간의 복잡한 자금 흐름을 쫓고 있었다. 최 변호사가 옆에서 보고서를 넘기며 대답했다. 완벽합니다. 윤 전무는 지난 5년간 최소 50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강 회장의 묵인하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형식적으로는 모두 윤 전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도록 교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헬레나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강태준은 언제나 그랬다. 모든 더러운 일은 아랫사람의 손을 빌렸고 자신은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하지만 바로 그 안전장치 때문에 자신의 오른팔을 스스로 잘라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이제 판을 흔들 시간이야. 조우진 준비해. 우리가 가진 증거의 일부를 언론이 아닌 진성그룹 내부 감사팀의 익명으로 제보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수였다. 내부 감사팀은 강태준의 직속 라인이었기 때문에 제보가 묵살되거나 역으로 추적당할 위험이 있었다. 하지만 헬레나는 강태준의 성격을 꿰뚫고 있었다. 그는 배신을 가장 혐오했고 자신의 통제력에 대한 의심을 견디지 못했다. 일단 의심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는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이었다. 며칠 후 진성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익명의 제보 하나가 감사팀을 움직였고 그들이 마지못해 시작한 조사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윤상호 전무의 비리 증거들 앞에서 멈출 수가 없었다. 횡령 배임 주가 조작. 그가 저지른 범죄의 목록은 진성그룹의 역사를 더럽히기에 충분했다. 강태준은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을 헬레나의 이간질이라고 치부하며 윤 전무를 감쌌다. 이건 전부 거짓이야. 헬레나라는 미친 여자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수작이야. 그는 회의실에서 그렇게 소리쳤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감사팀이 내민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윤상호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20년간 가족처럼 믿었던 부하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를 믿고 싶었다. 말해봐, 윤 전무.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 강태준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다. 윤상호는 핏기 없는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강태준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결국 강태준은 자신의 손으로 윤상호를 검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룹의 도덕성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것은 제국의 붕괴를 막기 위한 도마뱀 꼬리 자르기라는 것을. 윤상호가 체포되던 날 진성그룹의 주가는 사상 최저치로 폭락했다. 그룹의 심장부에서 터진 스캔들은 그 어떤 외부 공격보다 치명적이었다. 강태준은 절망의 늪에 빠졌다. 그는 며칠 동안 사무실에 틀어박혀 술만 마셨다. 헬레나. 그는 이를 갈았다. 그 여자는 그의 돈과 명예뿐만 아니라 그의 정신까지 파괴하고 있었다. 그는 무력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윤상호가 빼돌린 돈.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만약 그 돈의 흐름을 쫓을 수만 있다면 헬레나의 실마리를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는 미친 사람처럼 블랙스톤 글로벌의 제이콥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상호의 모든 해외 계좌를 추적해 주시오. 단 한 푼이라도 놓치지 말고 그 돈이 흘러들어가는 마지막 종착지를 찾아내. 그곳에 헬레나가 있을 거야. 그것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제이콥은 회의적이었지만 고객의 명령에 따라 마지막 추적을 시작했다. 블랙스톤 팀은 전 세계의 금융 네트워크를 샅샅이 뒤졌다. 윤상호가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거미줄처럼 얽어놓은 자금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지옥과도 같은 작업이었다. 하지만 며칠 밤낮의 추적 끝에 그들은 마침내 돈의 흐름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을 발견했다. 스위스에 있는 어느 비밀 금고였다. 그리고 그 금고의 소유주를 확인하는 순간 추적을 지휘하던 제이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강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 회장님, 종착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믿기 힘드실 겁니다. 강태준은 초조하게 소리쳤다. 누구야, 당장 말해. 제이콥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집행관처럼 낮고 차가웠다. 금고의 소유주는 서유진 씨입니다. 그 순간 강태준의 세상은 멈췄다. 수화기가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서유진, 그의 아내, 그가 무시하고 경멸했던 시골 출신의 여자, 그가 하찮게 여겨 찾으려는 노력조차 포기했던 여자, 그 여자가 바로 헬레나였다는 말인가.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쌓인 앨범 하나를 꺼냈다. 그와 서유진의 결혼 앨범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펼쳤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수줍게 웃고 있었다. 순종적이고 조용하며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미소. 그는 이 얼굴 뒤에 자신의 제국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냉혹한 전략가의 모습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사라진 날, 진성그룹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날, 그룹의 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던 공격 방식, 그리고 자신이 그녀를 어떻게 대했는지, 파티장에서 그녀에게 주었던 모욕, 지난 3년간의 무시와 경멸. 그 모든 것들이 부메랑이 되어 그의 심장에 밝혔다. 그는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질렀다. 그것은 분노의 외침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지르는 처절한 절규였다. 그는 자신이 유령을 쫓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유령은 바로 자기 자신 진실을 보지 못했던 눈먼 오만함의 유령이었다. 진성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그랜드 볼룸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수백 명의 주주와 투자자, 그리고 기자들이 객석을 가득 메웠고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의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단상위 강태준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마이크 앞에 섰다. 최고급 맞춤 정장도 그의 창백한 안색과 초조하게 떨리는 손끝을 감추지는 못했다. 지난 며칠간 그는 지옥을 경험했다.
서유진이 헬레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충격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분노했고 부정했으며 심지어 블랙스톤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모든 정황과 증거는 단 한 사람, 그가 가장 하찮게 여겼던 아내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보이지 않는 유령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내부의 적과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강태준은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는 이 주주총회를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위기를 돌파할 마지막 기회로 삼기로 했다. 그는 윤상호 전무의 비리를 적발하고 과감히 쳐낸 결단력 있는 리더의 모습을 연기할 준비를 마쳤다. 그는 모든 책임을 죽은 자와 감옥에 간 자에게 떠넘기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투자자들의 신뢰를 되찾을 생각이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최근 우리 그룹이 겪었던 일련의 사태에 대해 총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더욱 투명하고 강한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 유창했다. 그는 위기를 극복하는 영웅의 모습을 연기했고 일부 주주들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감이 스치는 듯했다. 그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띄우며 진성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의 목소리가 점차 자신감을 되찾아갈 무렵이었다. 바로 그때 육중한 그랜드 볼룸의 정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강렬한 역광 속으로 한 여인의 실루엣이 들어섰다. 실루엣은 점차 선명해졌다. 그곳에는 서유진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강태준이 알던 그 서유진이 아니었다. 순종적인 미소와 소박한 옷차림 대신 그녀는 몸에 완벽하게 맞는 날카로운 흰색 파워수트를 입고 있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차가운 무표정,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빛은 그녀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녀의 양옆으로는 최 변호사를 비롯한 여러 명의 법률가와 전문가들이 마치 여왕을 호위하는 기사들처럼 그녀를 따르고 있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분명 서유진이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는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유령 헬레나의 그것이었다. 그는 마이크를 쥔 손이 축축하게 젖어드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발밑으로 추락하는 것 같았다. 서유진. 그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고 갈라져 있었다. 유진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한 걸음으로 곧장 단상 앞으로 걸어왔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혼란스러운 장내를 기묘하게 장악했다. 의장이 당황하며 그녀를 제지하려 했지만 최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이분은 서유진 대표님으로 오늘부로 결성된 RS 캐피탈 컨소시엄의 대표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RS 캐피탈은 현재 진성그룹의 지분 15%를 확보한 2대 주주입니다. 장내는 폭탄을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2대 주주. 아무도 그 존재를 몰랐던 새로운 세력이었다. 2대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안건을 제안할 모든 권리를 가졌다. 강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사실,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회사를 공격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과 공포에 몸을 떨었다. 유진이 마침내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볼룸 전체를 지배했다. 강태준 회장님의 감동적인 연설 잘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연설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습니다. 윤상호 전무의 비리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바로 저 단상 위에 서 계신 강태준 회장님의 지시 아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 행위의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무슨 헛소리야, 강태준이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당신이 뭘 안다고 짓거려. 저 여자는 내 아내였소. 나에게 앙심을 품고 그룹을 망치려는 거요. 그의 발악은 오히려 주주들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유진은 그의 발악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손짓했고 대형 스크린에 떠있던 진성그룹의 로고가 사라지고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지금부터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이것은 강태준 회장님이 차명으로 관리해온 청솔문화재단의 자금 내역입니다. 진성바이오를 포함한 여러 계열사에서 흘러들어온 수천억 원의 자금이 이 재단을 통해 어떻게 세탁되고 정치권 로비 자금과 회장님 개인의 비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스크린에는 비밀 장부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강태준이 직접 자금 세탁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의 파형까지 나타났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주주들의 고함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강태준은 스크린에 떠있는 자신의 범죄 증거들을 보며 망연자실했다. 저것은 오직 자신과 윤상호만이 알아야 할 극비 정보였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야. 그가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유진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준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여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은 정황, 경쟁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했던 불법적인 수법들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폭로했다. 그녀의 폭로는 마치 잘 벼린 칼처럼 정확하고 치명적이었다. 마침내 강태준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단상 위에 주저앉아 멍하니 유진을 바라보았다. 대체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유진아.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은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경멸도 동정도 아닌 텅 빈 무관심이었다. 당신은 나를 버린 게 아니야. 당신은 나를 지워버리려고 했지. 나는 당신의 화려한 인생의 흠집이 되는 시골 출신의 여자였을 뿐이니까. 당신은 나의 존재 가치를 짓밟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강태준. 이건 정의 구현이야. 당신의 오만함 때문에 쓰러져간 수많은 사람들과 당신이 파괴한 내 인생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뿐이야. 그 말을 끝으로 박정혁 부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강태준 회장 해임 및 긴급 이사회 소집 안건을 긴급 발의했다. 성난 주주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되는 순간 본룸의 뒷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단상으로 걸어와 강태준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강태준은 마지막 순간까지 유진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원망, 그리고 뒤늦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시했던 그 작은 불씨가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거대한 화염이 되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강태준의 몰락은 빠르고 잔인했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그의 제국은 주춧돌이 뽑히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주주총회에서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가는 그의 모습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사람들은 성공 신화의 상징이었던 젊은 총수의 추악한 이면과 그를 무너뜨린 것이 바로 그가 무시했던 시골 출신 아내였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검찰 조사는 헬레나가 제시한 증거들을 토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강태준의 변호인단은 천문학적인 수임료를 받고도 속수무책이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고 그의 범죄 혐의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났다. 횡령, 배임, 주가 조작, 자금 세탁, 뇌물 공여. 그는 결국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갇혔다.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 돈, 명예, 권력계 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진성그룹은 주인이 사라진 채 표류했다.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협력업체들은 등을 돌렸다. 그룹은 해체 직전의 위기에 몰렸다. 그때 박정혁 부회장과 소액 주주들이 힘을 합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고 그들은 그룹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희망으로 RS 캐피탈의 대표 서유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유진은 진성그룹의 경영 일선에 직접 나서지는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그룹 자체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강태준이라는 부패한 종양을 도려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구조조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파견하여 진성그룹의 재무 구조를 투명하게 개혁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도왔다. 그녀의 냉철하고 이성적인 조치 덕분에 진성그룹은 최악의 위기를 넘기고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갔다. 세간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서유진 아니 헬레나에게 쏟아졌다. 그녀는 순식간에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다. 억압받던 여성의 통쾌한 반격정의 구현의 화신 천재적인 전략가. 온갖 수식어들이 그녀를 따라다녔고 언론사들은 그녀의 인터뷰를 따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들은 그녀를 영입하기 위해 백지수표를 제시했다. 모두가 그녀가 화려하게 금융계의 여제로 복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유진은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뒤로하고 조용히 사라졌다. 그녀는 RS 캐피탈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강남의 펜트하우스도 처분했다. 조우진과 최 변호사를 비롯한 그녀의 충실한 팀원들에게는 평생 쓰고도 남을 보상을 하고 각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놓아주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세상에서 자신의 흔적을 지웠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진성그룹은 과거의 오명을 씻고 건실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났고 강태준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그리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작은 해안 마을에 유진과 함께라는 이름의 작은 재단이 문을 열었다. 재단의 이사장은 서유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날카로운 파워수트나 냉철한 헬레나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다. 편안한 면바지와 스웨터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부드럽게 미소 짓는 그녀는 평범하고 따뜻한 이웃집 사람 같았다. 그녀의 재단은 그녀처럼 세상에서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들, 특히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나 부모 없는 아이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다. 어느 맑은 오후 그녀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의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그때 조우진이 예고 없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이제 세계적인 IT 보안 회사의 CEO가 되어 있었지만 그녀 앞에서는 여전히 장난기 많은 동생 같았다. 누님, 이런 바닷가에 숨어 있으니 행복하세요. 우진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다. 유진은 책에서 눈을 떼고 창밖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워 보였다. 응, 행복해 우진아.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전쟁을 치렀고 그 전쟁에서 이겼어. 하지만 승리의 끝에 남은 건 허무함이었지. 진정한 평화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치유에 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그녀는 강태준을 용서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놓아준 것이었다. 그리고 그를 향했던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과거를 용서한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아내도 전설적인 헬레나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서유진 자신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었다. 얼마 전에 강태준 씨가 가석방 심사를 받았는데 탈락했답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여전히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다닌다더군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소식을 전했다. 유진은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의 소식은 더 이상 그녀의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그는 이제 그녀의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햇살이 그녀의 머리 위로 부서져 내렸다. 그녀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렸지만 지금 그녀가 찾은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되찾고 타인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얻는 조용한 행복이었다. 잿더미 속에서 그녀는 복수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벌인 길고 외로운 싸움의 진정한 승리였다.